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융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발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금융시장 마무리하시면서요. 앞으로의 투자 시장도 함께 여러분들 파악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우존스가 또 한 번 올라섰습니다. 0.3%의 상승률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활짝 웃었습니다. 자, 1.5%의 큰 상승률 나타내줬습니다. S&P 500 지수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0.9%, 즉 1%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게 흘러간 이유는요. 메카시 의장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한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6월 달에 금리 인상 동결은 불가피하다라는 시장의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국채금리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채금리 4.2%로 어느덧 또 한 번 4.2% 부근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시장 분위기가 좀 훈훈하다 보니까 골드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또 한 번 상승해서 103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26,000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간밤에는 27,400달러 선까지 올라와 줬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주춤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큰 변동성 없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1,800달러 선을 좀 위태하게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80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분위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리프는 0.46달러에서 그래도 훈훈한 분위기 연출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카르다노 에이다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리곤 0.87달러이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20달러 선에서 큰 변동성 없는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이슈들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미국의 법안이 본격적으로 제정될까요? 네, 간밤에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5월 18일이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연방은행과 어떻게 결합을 해서 이 법적인 규제에 놓을 것인가가 이 내용의 주 핵심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자, 관련한 기사 코인텔레그래프도 전해왔었고 공식적인 트위터를 통해서도 기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말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들의 의견들이 오갔는데요. 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이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인 규제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보다 좀 면밀한 법안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모든 발행자에게 동일하게 규제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발행하는 회사라든지 또 발행자에게도 이러한 규제들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암시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공화당의 법안 같은 경우에는 발행자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 의회 자체에서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에 관해서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느껴진다라는 것이 좀 지배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일단은 국민적인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이러한 법안이 촉구가 되어야 하겠지만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살펴보자면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든 또 원치 않든 그에 관한 규제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의원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여론을 내놓은 그런 의원도 있었습니다. 달러를 표방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달러에 관한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다 강경한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좀 이러한 청문회에서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규제가 명확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안들이 하나둘 발의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초안을 넘기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법으로 집행되기까지 어느 정도 과정이 걸리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또 해안들을 찾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미국에서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가 생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이슈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SEC 압박으로 그레이스케일이 ETF 상품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자, SEC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파일코인도 증권에 해당한다라면서 리플과 같은 초강수의 그러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파일코인이 증권이다라고 조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관해서 파일코인 측에서는 우리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은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ETF를 좀 신청을 철회했는지를 보다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요, 17일 이 그레이스케일이요, 미국의 경고 이후에 이더리움 선물 기반 상장지수 펀드 출시 계획을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SEC 측에서 직접적인 경고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즈 역시도 ETF 선물 기반의 ETF 신청을 철회했다라고 합니다. 자, 두 기관에서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ETF의 신청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요. 얼마 전에 제가 ETF 신청을 했다라는 그러한 소식 전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자진적인 철회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SEC의 규제 경고가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레이스케일뿐만 아니라 비트와이즈 역시도 이러한 경고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커뮤니티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레이스케일 측에서는 파일코인이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다라고 SEC가 어떠한 서한을 보내왔다라고 밝혔는데요. 그에 따른 파일코인의 입장도 현재는 나온 상황이기도 하고 또 SEC의 압박으로 이러한 ETF 상품 신청을 철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SEC의 지속적인 암호화폐 규제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도 여러분들 보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이슈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이지영의 인사이트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인사이트들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첫 번째 인사이트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네, 리플 지금 사도 될까요? 힘먼 문서 공개 날짜가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래도 우리 시장의 호재다라고 한다면 SEC 측에서 힘먼 문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을 법원 측에서 토레스 판사가 거부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기각 신청이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리플의 가격 시세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플이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 그래도 전반적인 훈풍이 돌지 않을까라는
많은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내용들 자료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소송의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면은 이 SC의 힘먼 문서 언제쯤 발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양한 자료들을 입각을 해서 언제쯤 이 힘먼 문서가 공개가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저희가 만약에 리플이 패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리플 같은 경우에는 SEC의 소송 판결과는 영향이 미비하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미가 아니고 미비입니다. 자, 사업 90%가 미국 외에서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좀 전해진 건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소송 과정 속에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죄송합니다. 네, 많은 사업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다른 지사들로 옮겼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SEC와의 패소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크게 사업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먼 문서가 언제 공개가 될 것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들이 들어온 상황에서 힘먼 문서가 공개되는 게 언제일지에 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 시점을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리플의 변호사는 6월 6일 이전까지는 이 힘먼 문서가 공개가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관련한 그 원문이거든요. 리플의 변호사가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기재했었던 원문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료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 자료 자체는 조금 헷갈리실 텐데 보시면은 판결 이후에 이 당사자들이 21일 이내에 봉인 판결과 일치하는 문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21일 이내다라고 하면은 판결 이후에 21일 이내다라고 한다면은 6월 6일 그때까지는 이 문서를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6월 6일까지 만약에 SEC가 이 문서를 공개를 하게 되고 뭐 전반적인 여론뿐만 아니라 이 소송에서 리플 자체가 좀 승소로 가져가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된다면 SEC 측에서는 아마도 합의를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SEC에 좀 수상한 점이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에 또 SEC가 어떤 암호화폐 기업한테 좀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그 벌금에 관한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기식의 판결이 나오게 된 건데 자, 이런 게 리플의 패소를 조금 인식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힘먼 문서가 공개되는 게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좀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자, 힘먼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SEC의 전 위장인 이 윌리엄 힘먼이 공개적인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한 그 문서의 원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SEC 측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것이 공개가 된다면 SEC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토레스 판사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힘먼 문서를 공개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토레스 판사는 힘먼 문서에 관한 봉인 요청을 기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힘먼 문서 자체에 관해서는 이 공개 요청에 관해서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제 SEC 측의 요청을 기각을 했는데 이 힘먼 문서 안에 들어있는 좀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개인정보라든지 또 어떤 의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정보가 담긴 그러한 정보들에 관해서는 이 토레스 판사도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요한 이 소송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힘먼 문서에 한해서만 좀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좀 밝혀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죠. 21일 이내에 지금
지금 공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SEC가 공개해야 하는 힘먼 문서는 6월 6일 이전에 공개가 될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많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리플의 승소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좀 예측을 하고 또 지금 그에 따라서 리플의 가격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우리가 좀 시세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휜먼 문서 전에, 그러니까 6월 6일 이전에 SEC가 합의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합의안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변호사들은 만약에 SEC가 합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정말로 이 승소하기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 청문회에서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좀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의원들 역시도 이 게리 겐슬러의 무조건적인 암호화폐 규제에 관해서 비판적인 그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EC가 이번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이 게리 겐슬러의 자리 역시도 좀 위태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는 이것이 훈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게 된다면 암호화폐는 독자적으로 또 그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면모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SEC의 스탠스 역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 것을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파일코인 역시도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또 공격을 해오는 모습도 좀 엿볼 수가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휜먼 문서를 볼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휜먼 문서가 뭐 소송에 대해서 정말 큰 판결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같은 SEC의 의장직에 있었던 한 인물이 리플에 관해서 그리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관해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 발언들은 SEC 자체의 어떤 스탠스에 관해서도 충분히 의구심을 들 수 있을 만한 또 중요한 문서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리플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리플의 또 하나의 호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잠시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좀 리플의 전망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게 보고 계신데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제나 좀 낙관적인 전망들이 좀 지배되었었던 그런 하나의 암호화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리플이 최근에 메타코라는 스위스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인수를 했어요. 하나로 따지자면은 무려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굉장한 금액인데 이것을 모두 다 현금으로 지불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메타코라는 기업을 리플은 왜 인수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에 관해서 간략하게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일단 메타코라는 기업은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자산을 보관해주고 좀 관리를 해주는 업체인데 일단 고객사가 너무나 탄탄합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을 드리지 못하지만 언급만 드리더라도 모두 다 알만한 그런 글로벌 금융사들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리플이 이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거,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를 맡아주고 있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관한 고객사까지도 확보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리플의 앞으로의 횡보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요.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리플은 고객에게 모든 유형의 토큰화된 자산을 보관하고 발행하고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의 제품을 확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는 결제에 관한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결제에 관해서 보다 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게 된 글로벌 금융회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리플은 다양한 방면으로 또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리플이 이제 승소까지 하게 된다면 리플에 관한 폭발적인 성장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러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이지영의 인사이트 두 번째 주제 한번 열어보시죠. 자,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꼭 봐야 할
핵심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온체인 데이터 분석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수수료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다루진 못할 것 같고요. 후에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차트는 전체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입니다. 자,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인데, 자, 이 가격 차트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심한 시장을 보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멀리, 한 발짝 멀리 바라봤을 때 우리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나고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 될 텐데, 그간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던 적도 있었고,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좀 역사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의 시세들을 저희와 함께 파악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컨트의 퀵테이크의 자료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최근 조정이 어떻게 일어났냐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최근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기 보유자들의 이익을 통해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장기 보유자들의 이익을 나타내는 수치이거든요. 그러니까 롱텀, 장기 보유자들이 34%나 되는 비율이 이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빠져나간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차익 실현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횡보장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고래들의 매도가 좀 급증이 되고 있다, 또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급증이 되고 있다라는 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세는 좋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차트도 보시자면 또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센티멘트의 분석을 가지고 왔는데, 유틸리티 가격이 시장 전반에 걸쳐서 조정이 되면서 일단은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일일 고유 비트코인 주소가 굉장히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분홍 색깔 선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거의 2021년 7월 달 이후의 최저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큰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로는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상 좋다라고는 좀 파악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차트를 확대를 해보신다면은 최근 들어서도 이 네트워크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크게 급감하고 있는 거를 느껴보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이 거래량, 네트워킹 거래량, 일일 거래량 수가 굉장히 급증했었던 그러한 타이밍들도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급격하게 줄어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표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고래가 축적 체제를 이제 바꿔서 균형 체제로 전환이 됐다라는 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고래들이 좀 축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큰 손들, 큰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보시면요, 고래들의 축적량이 굉장히 많았던 시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즌을 봐야겠죠. 현재 시즌에서는 이 고래들의 축적량이 확 줄어들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유추를 해보자면 지금까지의 시장 속에서 이제 고래 투자자들이 매집이 들어간 건 확실합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 선들이 보이시죠? 매집이 들어간 건 확실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 매집도 좀 멈춘 단계다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지갑들이 좀 작은 지갑들이 좀 비교적 작은 지갑들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다, 가장 큰 고래다라고 할 수 있는 고래의 포지션 자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축적한다, 모아간다라는 그러한 체제가 아니라 균형적인 체제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글래스노드의 하나의 리포트를 참고를 한 자료였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시그널을 보자면은 단기적으로 큰 펀더멘탈이 없게 된다면 시장 자체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지갑적인 동향들은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좀 긍정적인 여론들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또 이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지영의 인사이트 시간 함께 꾸려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시간이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지영의 인사이트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